지난 11월에 개봉한 검은 사제들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공포영화로는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보고 나서 웬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극장에서 예고편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설마 엑소시즘, 즉 구마를 다룬 영화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통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먼저 개봉했던 퇴마 무녀굴은 흥행에서 참패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소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관객의 흥미를 끌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엑소시즘이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데다가 낯설기도 하죠.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또 한 편의 엑소시즘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관객을 모으기엔 소재가 아우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나마 소수의 관객이라도 만족시키기엔 엑소시즘이 할리우드에서 이미 닳고 닳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북미에선 거의 매년 엑소시즘을 다룬 공포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영화들을 다 본 관객들에겐 자칫 어설픈 흉내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제 아무리 김윤석과 강동원이 있다고 해도 검은 사제들의 흥행을 낙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나선 제작사가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선입견에 따른 우려를 갖고 봤기 때문인지 도입부에서는 시큰둥했습니다. 연기력이 썩 좋진 않은 외국인 배우가 있어서 서프라이즈가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김윤석이 연기한 신부가 등장하면서 검은 사제들을 보는 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장면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 신부가 구마에 대한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신부가 푹 하고 비웃습니다. 이 장면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 신부의 태도는 검은 사제들을 보는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악령이니 구만이 하는 얘기에 콧방귀도 안 낄 관객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둘째, 따라서 저런 장면을 삽입했다는 건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서 엑소시즘이란 소재를 어떻게 다루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통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미 닳고 닳은 소재로 정색하고 영화를 만들면 CR도 안 먹힌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어지는 김신부의 설교를 통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편견이나 선입견의 벽을 허물고 이 영화에 몰입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 사제들은 내내 본격 공포영화를 고집하기보다는 곳곳에 두 캐릭터의 행동과 관계, 그리고 대사를 통한 유머를 배치하면서 무게감을 덜어냈습니다. 강동원과 김윤석, 그리고 박소담도 대단했지만 저는 이것이 검은 사제들이 흥행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어둡고 무서운 공포영화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신 관객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반대로 보면 바로 그래서 이 영화가 더 많은 관객들을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사제들을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공포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썼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엑소시즘이라는 소재를 아주 진지하지도 않고 마냥 가볍지도 않게 적절한 지점에 두고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공이 컸습니다. 작품성이나 완성도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이고 저도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중성과 흥행을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 골목과 낡은 집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소위 말하는 한국적인 엑소시즘 공포영화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게도 엑소시스트가 연상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엑소시스트는 엑소시즘이라는 걸 대중적으로 알린 선구자 같은 영화였습니다. 1973년에 개봉했을 당시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흥행에서 크게 성공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무서워서 보던 도중에 나오거나 졸도하는 관객이 속출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일명 스파이더워크로 불리는 장면과 십자가로 자해하는 장면, 사람들 앞에서 오줌을 누는 장면, 소녀의 입에서 감히 나오기 힘든 상스런 얘기까지. 지금 봐도 놀라는 게 이상할 건 없는 영화라서 1973년에 이걸 본 관객들의 반응은 훨씬 더 심각했죠. 극장에서는 기절한 관객을 깨우기 위해 스멜링 솔트를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엑소시스트 이후로 엑소시즘에 대한 영화가 붐을 일으켰습니다.
현재까지도 종종 엑소시즘 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니 파급력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검은 사제들도 자연스레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일부는 더더욱 엑소시스트를 절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엑소시스트와 검은 사제들은 모두 경험이 있는 신부와 초짜 신부가 파트너를 이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엑소시스트에서 막스 폰 시도우가 연기한 배우는 이 방면의 베테랑이지만 김 신부는 쭉 보조사제로 있다가 부득이하게 구마의식을 자신이 이끌게 됐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구마의식이 도중에 한번 끊기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엑소시스트의 경우는 감독판에서 추가된 짧은 장면이지만 완급을 조절하면서 종교의 역할과 인간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전달합니다. 두 장면 모두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두고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영화의 초짜 신부에게는 가족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는 심리적 상처가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면서 비로소 악령을 퇴치합니다. 악령이 깃든 대상이 아직 어리고 순수한 소녀라는 것도 엑소시스트와 검은 사제들의 공통점입니다. 특정 장르의 대표작을 기준으로 두고 참고하여 발전시키는 건 흔한 일이니 표절을 운운하는 건 과민합니다. 새삼스럽지만 우리나라는 흥행에 있어서 할리우드의 영화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근래에는 검은 사제들과 엑소시스트의 관계 같은 영화가 덜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대만의 상업 영화는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더군요. 검은 사제들과 엑소시스트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엑소시스트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적으로 엑소시즘을 알린 영화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엑소시스트 이전에는 엑소시즘이 무엇인지 아는 관객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녀에게 어딘가 이상이 있는 게 틀림없는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걸 중반부까지 쭉 보여줍니다. 왜 엑소시즘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럴 때 엑소시즘이라는 걸 합니다 라고 관객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자 과정이죠. 영화에서 엑소시즘을 볼 수 있는 건 많아야 20분 정도가 전부입니다. 검은 사제들은 김신부의 말을 통해서 매우 짧게 처리합니다. 소녀에게 남은 건 구마의식이 전부라는 걸 대사 몇 마디로 마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우리나라 관객조차도 엑소시즘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엑소시스트는 소녀와 더불어 엑소시즘에 참여하는 신부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신부는 종교에 대해 점점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조차 구원하지 못한 자신과 신을 원망했고 돈이 없어 더 좋은 병원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면서 종교적 이상이 아닌 냉정한 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신부가 마지막에 소녀를 악으로부터 구원하면서 종교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엑소시스트가 단순한 공포영화에 머물지 않는 요인입니다. 반면에 검은 사제들도 최부제에게 비슷한 장치를 두고 있긴 하지만 밝고 어두운 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적절하고 깊이 있게 담기질 못했습니다. 엑소시스트와 달리 구마의식의 분량이 꽤 많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검은 사제들이 두 신부가 함께하는 버디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두 캐릭터 모두에게 비중을 할애해야 하는 탓에 최부제의 내면까지는 충분히 다루질 못했습니다. 둘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유머가 나오면서 무게감을 덜어냈고 이를 발판으로 구마의식에서 관객의 몰입을 한층 더 이끌어낼 수 있었으니 득과 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엑소시스트는 종교적인 뉘앙스가 약간 더 배어 있습니다. 어머니로 인해 신부가 갈등하는 것도 그렇지만 악령이 깃든 소녀와 어머니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침대에 놓은 걸 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검은 사제들의 소녀는 정반대로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엑소시스트의 경우는 자칫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딸이 악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종교를 가지라는 강권이 실린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엑소시스트는 그나마 양반이고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 중 상당수가 이것을 설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은 사제들의 결말을 해피엔딩이 아닌 걸로 보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몸에 있던 흔적이 다 사라졌고
십자가 목걸이를 다시 줍는 것만 봐도 열린 결말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출처를 못 밝히겠는데 감독도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런 결말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동원이 악령에 씌었다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아마도 엑소시스트를 보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엑소시스트는 신부가 악령에게 소녀를 놓아주고 자신의 몸으로 오라고 합니다. 진짜 악령이 들어오자 투신자살을 하면서 끝나죠. 이것 때문에 검은 사제들의 악령은 최부재에게 들어간 걸로 생각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은 사제들의 결말은 좀 답답하더군요. 한강에 갔으면 한시라도 빨리 던져야 되는데 돼지를 품에 안고 괴로워하는 장면만 길게 이어집니다. 관객의 조바심을 부채질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갈등이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부재가 자살하는 줄 알고 용감한 시민이 그를 말린다든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굳이 최부재가 돼지랑 같이 뛰어들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던지라고 했지 같이 다이빙하란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도 그래야만 하는 설정을 추가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혹시 장지연 감독도 누구처럼 강동원에게 애착이 커서 조금이라도 더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걸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강동원에 빠진 감독들을 구해줄 구마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